정부가 대학 무전공 선발 확대 방침을 밝혀 지역 대학들도 학제 개편 논의에 나섰습니다. 특히 그동안 무전공 선발을 고심하던 경북대도 내년도 입시에서 정원의 25%를 무전공으로 선발할 계획인데요. 무전공 입학제는 과거에도 특정 인기 학과에만 학생들이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의대 정원 증원이 배정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앞으로 대학 입시 환경에 얼마나 큰 바람이 불지 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무전공 확대가 의대 정원과 증원과 더불어 지역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기자의 눈에서 자세한 내용 다뤄봅니다. 3월 1일 금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시작합니다. 먼저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뉴스민의 김보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전공 확대가 뜨거운 이슈입니다. 이 무전공 입학이 뭔지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전공 자율선택제라고도 불리는데요. 쉽게 말해서 대학에 입학을 한 뒤에 나중에 전공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네. 이 교육부가 올해 대학혁신 지원 사업과 국립대 육성 사업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 1조 4천억 원 규모의 재정 가운데 50에서 60%를 이 전공 선택권 확대와 유연한 학사구조 개편을 시도하는 대학에 성과 인센티브 방식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대학혁신 성과를 평가할 때 자유전공, 무전공 입학 비율에 대해서 최대 10점의 가점을 부여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앞서 교육부가 당장 올해 대입부터 최대 25%의 이 무전공 선발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들에게 성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 이 사실상의 의무 시행을 검토를 했었는데 일부 대학과 교수들의 반발로 자율 시행으로 한 발 물러선 상황입니다. 네, 10점이 가점이라면 큰 점수네요. 네. 대학혁신 지원 사업과 국립대 육성 사업 기본 계획, 대학들에게는 참 중요한 사업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학생 수가 점점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학들이 정부 지원 사업에 더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배경도 있고요. 이 위 두 사업이 그중에서도 대학들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교육부가 일정 기준을 충족한 대학에 국고를 배정하는 일반 재정 지원 사업 중 하나인데요. 이 매년 대학혁신 지원 사업으로 수도권 사립대와 서울대 같은 117곳에 그리고 국립대학 육성 사업으로 지방거점 국립대 등 37곳에 국고를 배정해 왔습니다. 네. 이 올해 대학에 지급을 하는 사업비는 대학혁신 지원 사업이 8,800억 원 정도이고요. 국립대학 육성 사업이 5,70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 대학별 지원액이 재학생 수, 교육 여건 지표 등 이 산식에 따라 배분이 되는 포뮬러 사업비가 있고요. 네. 대학 혁신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이 되는 인센티브 사업비로 구분이 됩니다. 이 중에 인센티브가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대학의 교육 혁신 성과에 따라 지급이 되고 예. 교육부가 올해 무전공 선발과 재학생의 전공 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 대학에 높은 점수를 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무전공 선발을 해야만 인센티브를 주는 진입 요건을 사실상 의무화했다가요. 네. 이 대학에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민원들이 들어와서 정성평가를 하겠다며 한 발 물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대학들이 무전공 선발 확대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실제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은 당장 2025학년도에 무전공 선발을 지금보다 확대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 이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최근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1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응답자의 41% 정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될 대입에서 무전공 선발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다만 선발 비율 자체가 적을 것으로 보는 총장들이 적지 않았고 또 교육부가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제시한 25% 목표치 설정에도 반대하는 의견이 절반에 가까워서 실제 교육부 정책이 현장에 안착하기까지는 좀 진통이 따를 걸로 보이긴 합니다. 예. 우리 지역의 대학들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우리 지역에서도 이 학제 개편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그동안 이 무전공 선발을 좀 고심하던 국립대학교인 경북대도 내년 입시에서 무전공 선발을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26일에 경북대가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정원의 25%를 무전공으로 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대학이 선택할 수 있는 무전공 유형이 두 종류입니다. 유형 1은 신입생이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을 한 뒤에 보건, 의료, 사범 계열을 제외하고 모든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유형 2 같은 경우는 계열이나 학부 같이 광역 단위로 모집을 한 뒤에 전공을 고르게 하는 방식입니다. 네. 경북대는 무전공 선발에 유형 1로 10%, 유형 2로 15%를 각각 선발할 계획인데요. 유형이 다르네요. 네, 다만 전공 선택 방법이나 광역 단위 모집 같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 외에 사립대학들도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계명대 같은 경우는 내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250명 정도를 무전공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경일대는 전체 입학 정원의 30% 이상을 무전공 입학으로 선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외에도 영남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같은 학교들도 무전공 선발을 두고 내부 논의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려되는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 학문 편중과 전공 쏠림 현상이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 불가피한 방향이라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많은데요. 네. 실제 전국 대학교의 인문대 학장단은 학과 쏠림 및 기초학문 위기 심화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수도권 대학 총장단도 이 교육부 장관에게 속도 조절을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교육부는 무전공 확대가 학생의 전공 선택권 보장과 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해서 불가피한 일이라면서 좀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무전공 학과들의 운영 통계에서 보면 이 특정 전공 쏠림 현상이 나타났나요? 네, 이 서울대 자유전공학부를 예시로 좀 가지고 왔는데요. 예. 이 서울대 자유전공학부가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전공과 진로를 찾게끔 해서 인재를 양성하겠다 이런 목표로 2009년에 출범한 단과대학입니다. 네. 입학 후 2학기가 지나면 의, 치, 약, 간호대, 수의대, 사범대 등 국가 자격증과 관련된 대학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공을 자유롭게 1개 이상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이게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전공 입학제도와 비슷합니다. 이런 취지와 좀 다르게 졸업생의 36%가 경영학과, 경제학과에 몰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반면 컴퓨터공학 전공, 또 인문학 전공은 각각 8%대에 그쳤는데요.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도 이 무전공 선발이 확대되면 이런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의대 증원 논의와도 연결이 될까요? 네, 이 19년 만에 의대 문호가 넓어진 점도 이 지방대 무전공 재학생들이 대거 이탈할 수 있는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예. 최상위권 대학의 재학생들은 의학 계열로 갈아타기 위해서 반수를 선택하고 또 인서울대학의 재학생들은 주요 상위권 대학으로 가기 위해 반수를 선택할 수 있고요. 네. 또 지방 소재 대학 재학생들은 인서울대학을 가길 또 원할 수 있어서 그런 우려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무전공 확대가 과연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좀 의문도 드는데 기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 김보영 기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대학 내 칸막이를 허물어서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의도인데요. 이 지나치고 빠른 유연화에 대한 우려도 좀 만만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무전공 학과가 확대됐을 때 기초학문은 대학 내에서 명맥을 이을 수 있을지, 서울권역 소수 대학의 학생 쏠림 가속화가 심해지지 않을지 이런 우려가 지역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찾아보니까 실제 2020학년도부터 신입생 전원을 무전공으로 선발한 덕성여대가 있는데요. 네. 최근에 도거동문학과와 불어불문학과 전공을 폐지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 하더라고요. 이 학령 인구도 감소하고 무전공 모집을 확대하면서 대학 사회 인문학 위기가 실제 확인되고 있는 사례일 것 같은데요. 그만큼 학생들의 지원율이 낮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이게 단순히 인기 학과가 아니라는 이유로 폐지될 수 있는 학과들이 늘어날 수 있어서 좀 우려스럽기도 하고요. 네. 이 한편으로는 대학을 선택하는 기준에서 결국 무엇을 공부할까보다 대학의 이름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보다 대학 서열화는 더 공고해지고 지역 대학이 고사의 길을 걸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은 지금으로선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정부의 무전공 확대 방침에 지역 대학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뉴스민의 김보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생한 스포츠 현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생생스포츠 오늘은 대구신문의 박용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축구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임시감독 체제로 전환된다고 대한축구협회에서 축구대표팀 감독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7일 화요일이죠. 오후에 대한축구협회는 제3차 전력강화위원회를 마치고 황선홍 올림픽 대표팀 감독에게 A대표팀 지휘봉을 함께 맡긴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2차 회의를 통해서 임시감독 체제로 가닥을 잡았었는데 이날 회의를 통해서 혼란을 줄이고 팀을 안정적으로 이끌 지도자로 한국 축구의 레전드를 최종 낙점한 것입니다. 예. 그러면 황선홍 감독이 임시지만 이제 감독직을 맡았습니다. 네. 네. 네네. 그렇습니다. 박항서 전 베트남 감독하고 최용수 전 강원 감독 등 현재 야인으로 지내는 감독들이 함합행에 올랐었는데 결국은 황선홍 감독이 지휘를 하게 됐습니다. 네, 임시지만 이제 황선홍 감독이 대표팀을 맡게 됐는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개인적으로는 굳이 황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겼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당장 대표팀 A 대표팀이 이번 달 태국과의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3, 4차전 2경기를 치러야 하는데 네. 문제는 그 사이에 당장 파리 올림픽을 앞둔 올림픽 대표팀이 친선 대회에 나가거든요. 예. 그래서 황 감독에게 맡겨진 짐이 좀 과중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너무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군요. 대표팀의 정확한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표팀은 우선 오는 11일에 A대표팀 차출 명단 발표가 있고 일주일 뒤에 소집이 됩니다. 네. 그리고 21일에 서울에서 태국과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3차전을 치르고 닷새 뒤인 26일에 방콕으로 원정을 떠나서 태국을 상대로 월드컵 예선 4차전을 치릅니다. 동시에 황선홍 감독의 겸직도 종료가 되고요. 그러면 올림픽 대표팀의 일정은요? 올림픽 대표팀은 18일부터 2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U23 친선대회에 출전을 합니다. 그리고 4월 15일부터 파리올림픽 예선을 겸해서 AFC U23 아시안컵을 치를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태국전 2연전과 올림픽 대표팀의 친선 경기가 겹치네요. 일정이요? 네, 그렇죠. 그래서 황선홍 감독이 A 대표팀을 지휘하는 동안에 진행되는 친선대회는 명재용 수석 코치 체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A 대표팀의 코칭 스태프는 그럼 어떻게 꾸려지나요? 올림픽 대표팀 코치들이 다 같이 뭐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겁니까? 그런 불상사는 다행히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올림픽 대표팀 스태프들은 그대로 그 자리에 남고 A 대표팀 임시 코칭 스태프가 2경기를 치르는데 그 확정 명단이 어제 오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감독이 자리를 이렇게 비워도 될까요? 사실 그 부분 때문에 많은 축구 팬분들을 비롯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건데 어느 정도 대표팀 인원이 추려졌다고 해도 경기를 치르면서 선수들을 직접 점검해도 모자랄 판에 그렇죠. 좀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하게 되는 좀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겸직이 종료된 후에는 또 올림픽 예선까지 시간이 3주도 남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자리를 비워서 직접 선수들을 보지 못하고 2, 3주 남짓한 시간에 선수단을 꾸려서 올림픽 예선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예, 감독에게도 선수들에게도 참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야구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라이온스의 오키나와 스프링 캠프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은 지난달 1일부터 일본 오키나와 온나손 아카마 구장에서 전지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는 6일까지 훈련을 하고 7일 귀국길을 오를 예정입니다. 네, 오키나와 캠프 성과는 좀 있었을까요? 전지훈련이다 보니 성과라고 할 만큼 거창한 것까지는 아직 없는 것 같은데요. 연습 경기를 치르면서 좀 선수들의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차원이었다라고 합니다. 네, 연습 경기 성적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삼성은 일본 NPB 팀들과 7차례 그리고 KBO 리그 팀들과는 한화전, 롯데전을
치르면서 총 9경기를 했는데 네. 한화전 무승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패배를 하면서 시범 경기에서 1무 8패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아무리 시범 경기라고 해도 1무 8패면은 1승도 하지 못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대부분 연습 경기는 연습에 불과하다고 말하긴 하는데 그래도 1승도 없는 거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자, 오키나와에서 치를 연습 경기 일정이 더 있습니까? 네, 잠시 후에 오후 1시부터 기아 타이거즈와 마지막 연습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이 경기를 끝으로 삼성은 자체 훈련만 하다가 귀국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연습 경기에는 좀 좋은 소식 들려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프로축구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K리그1이 드디어 다시 개막을 합니다. 네, 오늘 열리는 울산 현대와 포항 스틸러스의 맞대결로 2024 시즌 K리그1이 개막을 합니다. 오랜만에 이제 K리그 소식인데 대구의 개막전은 언제인가요? 대구는 3일 일요일이죠. 오후 2시에 DGB 대구은행 파크에서 김천 상무를 상대로 K리그1 1라운드를 치를 예정입니다. 자, 이번 시즌 대구 축구의 관전 포인트는 뭘까요? 아무래도 바셀루스, 에드가, 고재현, 세징야로 이어지는 사각편대의 공격진의 위력이 좀 그대로 유지되거나 아니면 최고 상태로 유지될지가 중요하겠고요. 예. 수비진이 대폭 물갈이가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제 역할을 해내는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새로 영입된 선수도 어떻게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미드진의 요시노 쿄헤이 선수가 새로 합류를 했는데요. 수비 지능이 뛰어나고 수비수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인 수비력이 장점인 미드필더입니다. 네. 그리고 수비수 고명석 선수는 키가 크고 발도 빨라서 대구 수비진에서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김천의 대구 소속 선수들이 있죠. 네, 올해 전역을 앞둔 공격수 정치인 선수와 지난 겨울에 갓 입대를 한 미드필더 이진용, 수비수 조진우 선수가 있는데요. 이들 중에 몇 명이나 대구은행 파크에서 출전을 할 수 있을지도 재밌는 관전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경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대구가 좀 시즌 초반에 고전을 하는 징크스가 있어서 예상하기 힘들긴 한데 예. 그래도 홈에서 열리는 경기인 만큼 무리 없이 승리를 거둬서 기분 좋게 시즌을 스타트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생생스포츠 대구신문 박영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제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공격을 받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해서 온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계속되고 있는 정치인 테러의 원인과 수사 상황 그리고 정부의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오늘 내로남불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최근에 발생한 테러라고 참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자체가 놀랍습니다. 이 사건들부터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후에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하던 중이었죠. 당시 60대 김모 씨가 팬인 척 접근해서 미리 준비해온 칼로 이재명 대표의 목 부위를 찌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 그리고 3주 뒤인 1월 25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개인 일정으로 보좌진 없이 혼자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15살 중학생이 손바닥만한 돌덩이로 배 의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상처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초에 2달에 걸쳐서 일어난 일인데 흉기를 들고 상해까지 입혔습니다. 정말 과격한 폭력 테러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선거 관련해서 폭력 사범의 경우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81명이 입건됐지만 20대 국회에서는 389명, 21대 국회에서는 244명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생각해보면 과거에는 달걀을 던지는 정도의 항의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과격하고 극단적인 폭력 테러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극단의 증오 혐오 정치가 이념이 다른 상대방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고 물리적인 공격까지 유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 김모 씨 같은 경우에는 사건 현장에서 바로 체포됐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이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지난해 4월 범행을 위해서 등산용 칼을 구입해서 개조를 하고 목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르는 연습까지 했는데요. 예. 검찰은 김모 씨가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봐서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을 했고 또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고 폭력으로 선거 자유를 방해했다고 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서 구속 기소했습니다. 예. 그리고 당시 김 씨의 범행을 도운 70대 A 씨에 대해서도 살인 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지난달 20일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김 씨는 범행 사실에 대해서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렇군요. 배현진 의원 사건의 경우 지금 수사가 역시 진행되고 있죠. 네, 배현진 의원 사건의 경우에 피해자 B군은 만 15세 소년입니다. 과거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피해자 영장심사 출석 현장에 나타나서 지갑을 던지고 또 마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유아인에게도 커피를 뿌렸던 바로 그 중학생이라고 알려져 있었죠. 그렇군요. 네, 경찰은 수사 결과 B군의 평소 성향과 과거 행동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언론 등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배 의원을 상대로 범행을 계획했다든가 타인과 공모한 정황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정치적 목적이 아닌 네, 그냥 그렇습니다. 관심을 받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번 사안은 정치인에 대한 테러로 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네. 피의자가 특수상해 혐의를 시인하고 관련 증거가 확보됐고 또 현재 정신병력으로 입원 치료 중인 점 그리고 소년범 수사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해서 구속은 하지 않고 불구속으로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황입니다. 이 두 사건에서 처벌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물론 재판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우선 이재명 대표 사건의 경우에 피고인이 흉기로 찌르는 연습을 한 CCTV가 있고요. 예. 또 법원에서도 범행 사실에 대해서는 자백을 했기 때문에 살인 미수가 유죄로 인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살인죄의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 미수로 감경이 이루어지더라도 계획성이 있기 때문에 중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현진 의원의 경우에는요? 네, 피해자는 현재 특수상해죄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인데요.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만 15세 소년이기 때문에 네. 소년법이 적용돼서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해서 형을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과거에도 정치인에 대한 테러 사건은 계속 있었습니다. 기억나는 네. 사건들이 있어요. 그때 판결은 어땠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안타깝게도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과거에도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2006년 지방선거 때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유세에 나섰다가 괴한이 휘두른 커터칼에 오른쪽 얼굴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피고인은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공갈미수, 공용 물건 손상 이 4가지 죄명으로 기소됐는데 네. 당시 살인미수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지만 일반 특수상해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흉기 등 상해죄가 인정이 됐고 나머지 죄명도 모두 유죄로 인정돼서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징역 10년이요. 네, 그리고 2022년 대통령 선거 때는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가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원 유세를 하다가 남성 유튜버에게 둔기로 머리를 맞고 병원에 입원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당시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운동 방해 혐의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네. 자, 이제 총선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후보들 좀 걱정될 것 같습니다.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치 테러 재발에 대한 긴급 지시문을 내고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검찰 역시 선거와 관련된 테러는 선거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라고 보고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은 폭력에도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기준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으로 총 205명을 입건했고 그중 선거 관련 폭력,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 선전, 선거 관련 금품 수수, 공무원, 단체 등의 선거 개입 등을 중점 대상 범죄로 선정하고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네. 총선이 끝난 뒤에도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올 10월 10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올해 초에 이렇게 두 번의 큰 테러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아무래도 바짝 긴장할 거 있을 것 같습니다. 경호 업무 강화한다고요?
네, 경찰은 각 정당과 협의를 거쳐서 주요 인사의 신변 보호팀을 배치했거나 또 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공개된 정당 행사에 대해서 기동대로 구성된 전담 보호 부대와 관할 경찰서 형사 등으로 구성된 자체 신변 보호팀을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또 개인 일정이라고 하더라도 위험한 경우에는 보호팀을 배치할 예정이고요. 그렇군요. 뭐 어떠한 형태로든 어떤 목적으로든 폭력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폭력은 어떠한 형태로든 또 어떠한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특히 정치인 테러 사건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인과 유권자가 직접 소통하는 이 선거제도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고요. 또 전문가들은 날선 메시지를 자제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 문화를 복원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법은 투표에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로남불에서는 잇따라 발생하는 정치 테러에 대해서 그 원인과 수사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지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3.1절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해서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그런 날인데요. 어느덧 105주년을 맞았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태극기 관련 상품 수요가 지난해보다 14% 늘었다고 하는데요.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주민들이 태극기 개항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꼭 태극기 개항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꽃샘추위 계속되겠는데요. 낮 기온은 영하 2도에서 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